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금융위기라고 한다면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이 붕괴되고 그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냉각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퍼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뱅크런이 발생해? 크레딧 스위스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CDS가 저렇게 올라가? 국채 가격이 저렇게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야. 너무 살 떨리죠. 너무 살 떨리는데 이 위기가 2007년도 급일 것이냐? 아니면 걸프전까지 한 스푼 더해져야지 마이너스 성장이 가는 80년대 중반하고 그나마 더 비슷할 것이냐. 그것은 레버리지가 갈라놓을 것이고 얼마나 빚이 껴있었는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김효진 또 위원을 모셔야 될 시간이죠. 네.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가 알아듣기 좋게 항상 쉬운 말로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참 보석 같은 분입니다. 어떤 보석에 좀 비유하면 좋을까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주 쪽 한번 가겠습니다. 펄. 네, 우리 진주 같은 좋네요, 분. 좋네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오늘 약하지 않아요, 되지? 펄? 진주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각하셔야죠. 그 뻘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먹어가면서 그 더러운 속에서도 그 빛나는 진주를 그 진주 조개가 막 그쵸. 만들어내잖아요. 압류. 예, 이 더러운 시장에서 네. 시청자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는 그냥 다이아몬드로 가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가볼까요? 역시 이 더러운 은행 얘기부터 좀 해봐요. 뭐 사실은 제가 얼굴이 너무 굳어가지고 아마 정프로님이 몇 개 농담을 해주시지 않았나 네네. 싶은데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안 좋나요?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일단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뱅크런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뱅크런. 마이너스 성장, 어닝 쇼크 이런 거는 사실은 뱅크런에 비교하면은 애교도 아니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정도로 네네. 사실은 뱅크런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무리 그게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되게 위험한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뱅크런들이 발생한 거는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라고 이거는 이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네.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 우리는 2007년, 2008년처럼 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거든요. 세계 네, 경제는 또 침체로 가고 주가는 여기서 또 50% 빠지고 우리가 진짜 나락으로 가는 겁니까? 근데 다른 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말을 좀 더 드리게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한국은행에서 대공황 이후의 주요 금융 위기를 비교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주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 다시 보면서 좀 생각의 정리를 많이 했는데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글씨가 네. 되게 많은데 이 밑에 미시적 관점이라고 써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보기에 따라서는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 위기로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이걸 준비해서 작가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밤사이에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춤을 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SVB 은행 하나가 아니고 이제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소리도 막 깔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굉장히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은행들에서 뱅크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자체로도 그냥 얘기로 볼 얘기를 수 하는군요.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지금이라도 국채 ETF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쭉 한번 차분히 보시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뭔가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연준이 뭐 되게 빠른 대응을 해서 괜찮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네. 만약에 크다면 아무리 빠르게 대응을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융위기라고 한다면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이 붕괴되고 그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냉각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퍼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글씨가 많네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글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블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4가지 플로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융 완화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자산의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 감독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은행들끼리 막 대출 경쟁을 격화하면서 버블이 더 커지고요. 네. 세 번째 종국에는 이게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금융 긴축가 금리를 올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면서 버블이 빠직빠직 깨지기 시작하죠. 네 번째 종국에는 이게 위기, 실물 경제 침체로 빠진다는 게 4가지의 플로우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주가 빠지고 있는데 왜 저런 형성부터 그러니까 씨앗부터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군데군데 보면은 지금이 이번하고 좀 다르네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에 한번 더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1번 금융 완화 등의 기인해서 자산 버블이 생겼다. 네. 사실 지금의 주식이 오르고 뭐 채권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코인이 올랐던 거를 생각하면은 자산 버블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부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도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는데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네. 금융 감독이 불충분했고 대출 경쟁 격화로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두 번째인데 최근에 연준에서 결국은 이 SVB는 금융 당국에서 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연준이 뭐 조사를 하겠다. 아니 조사를 너는 네가 잘못해놓고 무슨 얘기냐 하지 마라. 뭐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대출 경쟁 격화가 이 모든 글에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출 경쟁 격화. 예, 이 SVB 은행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SVB 은행이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1년 전만 하더라도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 아닌가요? SVB 은행이 막 은행을 대출을 해줬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개 기업이 도산을 하면서 대출 자산이 부실해진 게 아니고 네. 예금을 너무 많이 맡겼어. 대출도 해줬지만 이거를 돈이 막 남으니까 채권에 몰빵 네. 한 게 SVB 은행의 사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실 대출이 껴있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가 대출을 뭐 사우디에도 해주고 어디도 해주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어려워졌나요? 아니죠. 투자를 잘못했죠. SVB 은행도 국채에 대한 투자를 이상하게 했죠. 너무 몰아서 하고 금리에 대한 해지도 안 해놓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뭔가 우리가 클래식한 경기 침체, 버블이 생길 때는 너도 나도 되게 좋았는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대출해준 자산의 담보 가치에서 훼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느낌 이상한데 정프로님 좀 상환하시죠. 나 이거 집 나가야 돈 드릴 수 있는데요. 집 급매해. 부동산 가격 또 빠져. 은행은 돈 더 달라고 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딜레버리지의 굉장히 네.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거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건 맞아요. 그런데 투자를 잘못한 은행들에서 문제가 일단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져냈는데 불똥을 맞는 게 아니고요. 예, 투자를 잘못한 은행에 굉장히 이게 포커스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를 그림으로도 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딜레버리지 제가 아까 말로 말씀드렸던 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딜레버리지라는 거는 맨 밑에 자산 가격 하락부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지금 글로벌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대출의 담보 가치가 낮아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사장님 좀 갚으시던지 추가 담보를 잡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부동산 급매 나오죠. 네. 그럼 자산 가격 또 하락하죠. 그렇죠. 그럼 담보가치 또 하락하죠. 네. 이게 이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대출, 부채 상환. 지금 나타나는 흐름은 내가 저 은행을 못 믿겠으니까 너 투자 이상하게 했다며. 너 금고에 진짜 내 돈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돈을 빼는 거지 내가 돈을 못 갚아서 은행에게 상환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부채 사이드보다는 굉장히 희한하게 예금 사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디레버리지가 금융위기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레버리지가 되게 과도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금융위기에 4가지 플로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융 완화 혹은 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됐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은 이 레버리지가 높은지 낮은지를 한번 그것이 사실은 저는 이 이후의 그림을 굉장히 갈라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기 전에 그냥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프로님이 물론 굉장한 자산가시지만 집이 막 수십 채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현금으로 사셨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속이 엄청 쓰리죠. 엄청 쓰린데 속 쓰리지 내가 막 문제가 생기거나 이 집들을 막 팔아야 되는 위험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채면 속도 별로 안 쓰릴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만약에 네. 이거를 다 뭐 갭 투자 네. 혹은 막 사돈의 8촌 돈까지 막 이렇게 해서 땡겨갖고 샀다면 이거는 연끌해서.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을 전량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버리지로 샀느냐, 네. 레버리지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가 결국은 정프로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것이 금융위기, 은행권의 위기로 비화된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2번이 있어요. 사실 3번이 2번이 있어요. 네. 근대에는 요번 주에 유독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축 대부조합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저축은행 저축은행.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84년부터 92년의 일이었어요. 그 다음번의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축 대부조합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둘 다 사태잖아요. 크라이시스는 아니네. 아니 크라이시스죠. 크라이시스. 위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둘 다 뭐 얼마나 안 좋았으니까 사태, 위기 이런 말이 붙겠어요. 네. 근데 두 개의 경제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려야지 되겠네요. 이게 미국에서 발생했던 주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지 개월수입니다. 근데 저게 길고 얕은 침체는 없어요. 저 기간이 길면 경기 침체 세게 온 겁니다. 가장 높은 막대기는 2007년. 우리가 15년, 벌써 15년이 됐네요. 15년 전에 경험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1년 반 동안 역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였었고 아까 제가 저축 대부조합 사태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1,400개 은행이 파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 눈으로 이렇게 연도를 찾아보시면 1990년도에 있기는 있네요. 근데 막대기가 작네요. 막대기가 작다라는 거는 8개월, 물론 8개월 안에 놓여 있으면 저 기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진 않겠습니다만 같이 뱅크런도 발생하고 야 은행이 1,400개가 망하면 야 도대체 지금 한두 개 흔들려서 시장이 이런데 1,400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 지속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1984년부터 은행들은 파산을 했지만 경기 침체는 걸프전이 발생한 1990년, 91년도에 가서야 8개월, 3개분기 정도였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경기 침체 중에서는 좀 약한 편이었었죠. 그러면 사실 은행이 망한 개수로는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더 많은데 경제는 왜 2007년에 더 어려웠었던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저렇게
케이스를 갈라놨었던 건가요? 2007년.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가 뭐 파생 상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었다, 뭐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다시 돌아와서 네. 얼마나 빚이 껴 있었는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1980년대 중반하고 2000년대 중반하고 빚이 얼마나 껴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시죠. 아까 그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에 누렇게 칠해놓은 데가 1980년대 중반에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있었을 때의 GDP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저 GDP 대비로 가계부채를 보는 이유는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경제가 한 3% 4% 성장해요. 근데 빚 규모가 3% 4% 늘어나면 그거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막 되게 과도하게 내가 땡겼었다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내 월급은 3% 4% 5% 이렇게 늘어나는데 빚 규모는 막 10% 20%막 더블 이렇게 늘어나면 그거는 과도하다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너 너무 땡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럼 다시 그림을 돌아와서 저 1984년부터 1992년까지 누렇게 칠해놓은 데를 보면은 그래, 부채 규모가 늘기는 늘었었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 대비해서 저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늘기는 늘었었어요. 그런데 저 각도를 본 다음에 2004년, 5년, 6년, 7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우, 저 때는 엄청 늘었네. 네네. 뭔가 나중에 탈이 났어도 좀 크게 났었을 수도 있었겠네. 너무 땡겼었네. 라는 게 확 이제 비교가 되실 겁니다. 두 가지 사례다 GDP 성장하는 거에 다른 데에 비해서 각도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더 가파르잖아요. 네. 저렇게 가파르게 뭔가 부채를 땡겼을 때는 초반에는 경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도 올라요. 왜냐면 월급 들어온 거보다 내가 많이 샀으니까 가격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막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위기로 좀 마무리가 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위기가 2007년도 급일 것이냐, 아니면 걸프전까지 한 스푼 더해져야지 마이너스 성장이 가는 90년, 80년대 중반하고 그나마 더 비슷할 것이냐. 그것은 레버리지가 갈라놓을 것이고, 그림의 꼬리 부분을 보시죠. 대반전입니다. 어라? 내려가네? 제가 너무 웃기게. 뭐 김국진 성대모사예요?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웃기네. 내려가네. 제가 너무 지금 열려면서 이렇게. 김효진, 김국진. 이거 그러고 중요한 보니까 부분인데 다시 남대신 네. 중요한 부분인데 자, 선을 한번 다시 보시죠. 선을 못 보시면은 익었어. 어? 선이 물이 올랐다는 네. 거지. 어쩔 수 없다. 내려갑니다. 네. 이게 만약에 내려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이거는 제가 여기서 그동안 제가 전망 잘못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합니다. 갑자기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선을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어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규모가 높은지 낮은지 그것까진 제가 사실 분석을 못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GDP 대비해서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빚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왜냐하면 저 부채가 80%보다 높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길 때도 있었고 낮을 때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저것만으로 볼 수 없어요. 다만 방향을 보시죠. 2008년, 9년, 10년, 11년 계속 쭉쭉쭉쭉 코로나 때 잠깐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뱅크런이 발생해? 크레딧 스위스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CDS가 저렇게 올라가? 국채 가격이 저렇게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야. 너무 살 떨리죠. 너무 살 떨리는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도 적고 저희 네. 3프로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어두운 마음이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이번에는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부채가 별로 없거든. 라는 게 저의 이제 결론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이제 가계부채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계부채 비중이 전체 GDP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건 맞지만 결국 이제 정부 부채는 또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계부채 위험성은 좀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부채 자체는 아마 꽤 늘었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 가계부채만 보여드렸습니다만 기업부채는 기업부채도 그냥 별로 별게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가요.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 3도 5도 각도를 이렇게 그냥 수수수수수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기업 부채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계 부채는 줄어들어 있고 정확히 찝으신 대로 정부 부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주체 자체가 기업이나 가계였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를 누가 나타나서 막아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예금단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투자를 잘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실 SVB 은행이 국채를 이상하게 투자한 거는 맞지만 야 국채를 갖고 있는데도 돈을 못 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투자자들 저는 항상 돈은 냉정하지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 가계부채 괜찮아? 그래 내가 보기에도 괜찮네. 기업부채는 어때? 기업부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버티는구나. 그럼 누가 빚이 이렇게 많은 거야? 정부가 많습니다. 야 그러면은 국채 가지고 있는 게 좀 괜찮은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부 부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부는 정책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가게면은 사장님 돈 갚으세요라고 할 때 정부한테 자, 내 돈 갚아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이전에 엄청난 과정들이 있겠지만 네네네. 예,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연준에서도 어젯밤에 이제 22에서도 굉장히 스위스 중앙은행이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뭐 아직 그렇게 엄청 크거나 정말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가 난 게 아닌데 유동성을 공급해? 이게 모랄 해저드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파고 보니 이게 국채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뭐 정부가 살겠다 뭐 이게 아니라 너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거를 조기 진화하고 뱅크런이 확산되지. 왜냐하면 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코인 업체들도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갈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은 그래 뱅크런이 그치 말이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망하는 게 굉장히 많답니다. 어쩌답니다. 하지만 뱅크런이라는 게 그래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2008년의 사태가 재현되진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만 제가 이렇게 계속 플로우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뭐가 다른 거지? 예전에 2007년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갔다는데 지금 1단계인가? 2단계로 가고 있나 아니면 백도하고 있나 그거를 체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SVB 누가 인수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없었던 일이다 하고 가기에는 지금은 조금 커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FOMC 있는데 동결 그래도 인상 아니 인하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전망들이 나오기도 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이제 KB증권은 이번 회의는 예상대로 인상을 할 거라고 일단 0.25 생각해요. 올린다? 일단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SVB 자체는 굉장히 특수하긴 건 맞고 손님도 소수, 투자해놓은 자산도 소수. 투자를 담당했던 사람도 소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사례이고 아직 물가는 낮아는 치는데 서비스 물가 높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지 다음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지는 지금부터 물가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아마 경기 금융 안정, 불안정성. 네. 이게 그게 오히려 경기하고 연령이 딱 돼 있으니까. 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고용 실업률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진입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금융 안정에 거의 100%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에 위에 있는 그림이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2007년, 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막 부글부글 하던 그 초기예요. 밑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면은 선이 되게 복잡하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금리를 쭉 올리다가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고점에서 동결을 해 5.25%에서 계속 동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쉽사리 그렇게 잡히지도 않았고 유가가 100불, 110불, 120불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동결을 하다가 2007년 4월에 금리 인하하기 한 5개월 전이죠.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뉴센츄리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모기지 대출회사죠. 예, 모기지 대출회사인데 지역에 기반을 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저게 돌아보니 위기의 전조였었죠. 저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는 하던 대로 했어요. 동결 기조를 그냥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 사례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를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뭐 안 해주겠다는 아니죠. 못 해주겠다고 했겠죠. 근데 일부를 못 해주겠다라고. 예, 못 해주게. 일부 ABS,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 들어있는 그때 문제가 됐던 ABS, MBS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를 환매 중단을 했는데. BNP 파리가 굉장히 큰 은행이잖아요. 프랑스 제일 큰 데죠. 예, 그러니까 최대 은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에서 글로벌 은행으로 문제가 전이되고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야? 아주 좀 이상.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야? 미국이 아니고 스위스야 이렇게 돼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확산된 저게 근데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은행하고 뒤에 BNP 파리바 사이에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글로벌 부동산. 모기지도 부동산이고 ABS도 저것도 언더라잉 에셋이 부동산일 좋은 질문 거예요. 해주셨네요. 저게 2007년도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 세계 경제가 침체가 떴는데 뭐가 문제였었던 건가요? 글로벌 부동산이 초호황이었어요. 2000년대 때네. 초호황인데 저기 미국도 호황, 한국도 사실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유럽도 호황, 다 초호황이었었고 그게 호황만 되고 가격 하락해서 경제가 좀 안 좋았고 그러면은 사실은 1년 반 동안 마이너스 성장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들이 MBS 모기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동화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대출해서 10원 갖고 오고 10원 갖고 와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 채권들이 정프로님 같이 우수한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이랑 저같이 일반 월급쟁이하고 이게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원인 줄 알고 100원에 샀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이게 10원 가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봤던 디레버리지가 막 엄청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뉴 센츄리 파이낸셜 할 때는 뭐 아마 그랬겠죠. 이게 좀 원래 회사가 안 좋았고 또 투자도 좀 이상하게 하고 감독도 잘 안 받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불똥이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프랑스 최대 은행으로 그리고 코어를 뜯어보니 동일한 에셋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전격 인하합니다. 그때부터 인하해요. 예, 인하하는데 제가 밑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물가도 경제도 그럼 안 좋아졌을 테니까 물가도 낮아지고 뭐 시끌시끌하니까 금리 인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저 밑에 선이 물가인데 어라예요?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는 2008년 7월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160불까지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 연준은 어떤 액션을 취했죠? 끊임없이 긴급회의, 정기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50bp도 내리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거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할 겁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죠. 예,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상황이 더 좋은 거고요. 지금 이제 자칫 인하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것은 이제 SVB 은행 요 하나의 사안으로는 조기에 예금자 보호도 했고 뭔가 대출이 부실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인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막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여기서 이제 움찔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결을 해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저도 뭐 물가 이야기도 드리고 무슨 얘기도 드리고 뭐 실업률 얘기 다 그래도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금융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겠고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를 막 올렸어요. 계속 올렸어요. 은행들이 계속 많았는데 이때는 금리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70년대 물가에 너무 뒤어서 물가 트라우마가 아직 셌었거든요. 근데 계속 올리다가 갑자기 금리를 인하합니다. 블랙 먼데이 때 주가가 20% 폭락했어도 금리를 안 내렸던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언제 내렸냐? 은행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700개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제가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막 이러고 있고 당분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야 그럼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풀리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과 근데 금리 인하하면 야 오죽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냐. 그게 두 개가 둘 다 맞는 네네. 이 부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게 조심. 그렇습니다. 네. 어라? 장 시작하겠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우리 김효신 위원님과 함께하고요.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